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화요일 시작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연말입니다. 올해는 열이틀 남았습니다. 자, 빠르게 지나갈 시간이고요. 자, 그런데요, 매일 뉴스와 이슈를 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가 중요하죠. 대통령실, 국회, 여당, 야당. 자, 이제 이곳에서 국가의 방향, 정책, 민생 관련 주요 결정들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요, 잘 생각해보면 장치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삶을 주어진 조건과 환경 속에서 더 낫게 만들기 위해 공동체 활동의 이제 시스템을 우리가 만든 것이죠. 그 주인은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자, 정치가 국민을 흔들고 괴롭히면 이건 꼬리가 개를 흔드는 격이 되는데요. 자,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무엇이 내용이고 무엇이 형식인지, 또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현상인지 우리는 구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은 유엔이 정한 국제인간연대의 날입니다. 좀 이름이 거창하죠. 자, 21세기에 들어섰어도 지구촌 문제가 심화되자 이 빈곤, 기후위기, 불평등, 인권 문제에 이제는 국가뿐 아니라 민간, 기업, 개인들도 나서자 이렇게 호소한 것이 벌써 2005년부터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이제 많이 강조하시는 자유, 연대, 세계시민 이런 개념들과 아주 긴밀한 연관을 갖는 날입니다. 개인의 힘이 큰 시대가 됐습니다. 사회적 문제에 우리가 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2부는 종영을 앞둔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죠. 우리가 이 이야기에 열광하는 이유, 문화본부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어서 정치권 취재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불사조 기자단, 그리고 IT본부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1부 마지막에 신청곡을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디저트송. 자, 오늘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요,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자,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요,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국민의힘이 조금 전에 상임 전국위를 열었군요. 이 당원 투표 100% 그리고 결선 투표제, 또 역선택 방지 조항, 이 도입을 골자로 해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 이게 빨리 열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 비대위에서 만장일치 의결이 됐고, 네. 오늘 바로 상임정국에 열렸는데요. 오전 11시부터 30분 동안 자동응답자나 ALS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결이 됐고, 이제 남아있는 게 23일, 그러니까 금요일에 열리는 전국위원회, 또 상임정국이 이게 좀 잇따라 열리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번 주 내에 이렇게 당헌 개정안이 마무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속전속결 상황인데 비대위가 결정하자 지금 당내 반응이 보도마다 좀 온도차가 있어요. 어디는 뭐 부글부글 뭐 이런 표현도 쓰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초점을 누구한테, 마이크를 누구한테 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반응이 조금씩 엇갈리는 것 같은데, 네. 친윤계에서는 당연히 이제 당원 중심으로 당이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당연하다. 당대표를 뽑을 때 당원 중심으로 뽑는 건 당연하다. 네네. 이런 의견이 많은데, 반면에 이제 소위 이제 비윤계 인사들, 유승민 전 의원을 비롯해서 이제 이런 분들 사이에서는 이게 뭐 하는 거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평론계들 사이에서도 결국에는 네. 이번에 룰 개정은 소위 유승민 안대법이다. 혹은 친윤이 돼야 될 법이다. 뭐 이렇게 네네네. 얘기가 될 정도로 결국 유승민 전 의원한테 가장 좀 불리한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겠느냐. 예. 이런 좀 전망이 많고요.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KBS에 출연한 자리에서 유승민 한 사람 잡으려고 대통령과 윤핵관들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냐. 축구하다 골대 옮기면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 골대를 옮겼다. 이렇게 좀 평을 하기도 했고요. 네.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일이 12월 19일이었는데 어제가 12월 19일이었거든요. 맞아요. 모든 정치인이 당선됐을 때 민심을 두려워하면 부침이 없을 것이다라고 글을 올렸는데 이건 이제 민심을 배제하고 당심 중심으로 가는 거에 대한 이제 간접 비판으로 좀 보입니다. 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 의원도 어제 이제 시사본부에 출연해서 네네, 인터뷰를 했죠. 뭐 이대로 가면은 이거는 이제 골목대장이나 친목회장 선거가 된다. 네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반면에 이제 친윤계 의원들은 일제히 비윤계 인사들을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 YTN하고 이제 통화를 한 자리에서 선수 입장에서는 심판이 정한 대로 열심히 뛰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권성동 의원도 이제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입장 변화가 다소 미묘해 보이는데 네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룰 개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인 걸로 보였는데 네네네. 어제부터 얘기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원 투표 100% 당심 결정으로 하는 거는 결국 지도부가 결정할 사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근거 없는 비난은 멈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이번에 개정되는 룰이 본인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데 있어서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이 네네네. 어느 정도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지난해에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이준석 전 대표에게 패할 때를 보면 그때 이제 당심과 민심이 또 엇갈림이 있었죠. 네. 자, 어제 안철수 의원 인터뷰에서는요. 아까 말씀하신 골목대장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고 네. 지금 현재 룰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주로 그래도 중도 지지층을 좀 끌어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였는데 그 이후 오늘 보도를 보니까 또 이제 김기현 의원 쪽 이야기에 내가 미리 예상했었다. 기류 변화도 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당심 100%에다가 결선 투표까지 도입을 하면 네네. 유승민 전 의원은 막을 수가 있을 걸로 네네. 보이는데 네. 그러면 이 룰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친윤계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느냐? 네네. 이건 또 변론입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그 뭐 김기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인지도 측면에서 안철수 의원이나 나경원 전 의원하고 비교했을 때 좀 많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이 룰 그대로 치러지게 되면은 안철수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좀 있다. 오히려 유승민 의원을 배제시켜 줌으로써 그 사람들한테 더 유리한 측면도 있다라는 판단이 되다 보니까 네. 친윤계 내부에서는 그래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맞아요.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제3의 후보. 이제 뭐 장성철 소장 같은 경우는 이제 낙하산 후보라고 평가를 하던데요. 네네네. 새로운 뭐 변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지금만 해도 뭐 친윤계 후보가 너무 여러 명이라. 그렇죠. 그래서 결선 투표가 들어갔다라고 해석들 하고 있으니까. 네, 어제 안철수 의원 이제 골목대장, 친목회장 뽑는 거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이제 살짝 들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이 논조는 어떤 룰이라도 이길 수 있고 당원 100%는 이제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자, 이건 뭐 지금 이제 국민의힘 당내 상황 이번 주 내에 지켜보면 결국 결론은 이제 정해져 있는 수순으로 가는 것 같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지금 어제 12월 19일이니까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한 최종 시한을 지나서 정한 뭐 마지막 네. 예산안 합의 시한도 또 지나버렸어요. 오늘 20일이 됐는데 이제는 아예 여야 원내대표가 마주 앉지도 않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가 뭐 짚어드린 대로 네. 사실상 어제도 이제 넘어간 상황이었고 저희가 네. 방송할 때도 최후 통첩이 4번째 이제 지나갔고 근데 여야 감정이 이제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아, 그래요? 김진표 의장이 어제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 또 박홍근 대표를 불러 중재를 시도했는데 네. 박홍근 원내대표가 안 왔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안 왔군요. 그렇습니다. 회동이 이제 무산이 됐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새 제안이 없는 상태에서 만날 수 없다는 게 박홍근 원내대표의 입장이다. 네네. 그렇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만났고 오후에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진표 의장과 또 단둘이 만나서 네. 15분 정도 면담을 했지만 이것도 뭐 박홍근 원내대표가 어제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예. 협상 상황을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진표 의장이 뭐 얘기를 하고 나누는 정도로 그쳤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두 대표가 어떻게 뭐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따로 만나거나 그러면서 간격을 좀 좁혀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여당 협상 뒤에 이게 뭐 주호영 원내대표 의지보다는 대통령실 또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민주당 측에 좀 강한
의혹 제기 그리고 주장입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예산안 관련 발언을 하기도 했다는데 이거 좀 실마리가 풀릴까요? 뭐 사실 이제 국회의장의 네 번째 시한이라는 것도 네. 우스운 일이죠. 사실은 시한이라는 거는 한 번 정하고 그걸 지켜야 힘이 실리는 건데. 최종 시한이 지나고 그렇습니다. 또 최종 뭐 이게 이상하죠. 인터넷 유머 중에 디자이너들이 이제 고통을 받을 때 최종 시한, 최종 시한, 최종 시한, 진짜 최종 시한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네네. 지금 예산안이 그런 함정에 빠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그 국무총리와의 정례 회동에서 이렇게 네네.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에 글로벌 경기 하향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도 내년도 예산의 중요성이 크다. 그래서 예산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거에 대해 이제 국민께 송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는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원칙이라는 단어를 강조한 걸 보면 네. 연장선상에 있는 걸로 이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행정안전부 경찰국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네네. 어제도 짚었죠. 그렇습니다. 법무부의 이제 인사 관련된 그 예산이라든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이제 핵심, 소울이다 제가 어저께 그렇게 표현을 해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대통령실에서 보고 있는 거고 결국은 그 예산만큼은 관철을 시켜달라라는 메시지가 여당을 향해서 계속해서 발신되고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어제 오늘의 상황들을 좀 보시면 좀 달라진 기류를 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박홍근 원내대표가 자꾸 만나려고 하는데 주호영 원내대표 쪽에서 오늘 만날 계획 없다. 이런 식의 태도를 많이 취하다가 어제부터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만남에 적극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뭔가 상황의 변화가 있다는 얘기인데 크게는 두 가지죠. 일단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의장 중재안을 민주당은 받겠다고 했는데 여당이 거부를 해서 1차적인 명분이 일단 민주당 쪽으로 살짝 넘어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부로 국정조사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야삼당이 독자적으로 국정조사를 이미 진행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예산안을 빨리 끝내고 국정조사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야당의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급할 것이 없어진 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사안이 분리됐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급해지는 거는 여당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어떤 원내 전략의 충돌이 결국 오늘의 지지부진한 상황을 만드는 것 같긴 한데 우리 팀장님도 항상 강조하시지만 중요한 건 일단 예산안을 내년 국민 살림을 위해서라도 빨리 좀 결정을 지어주는 거. 여기에는 좀 여야 원내대표가 합심해서 좀 힘을 모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 뭐 법인세 1% 인하, 그러니까 25에서 24로 낮춘다. 정부안은 22로 낮춘다. 혹은 그 사이에 또 그러지 말고 2% 더 낮춥시다. 23으로 낮춥시다. 국민에게 체감되는 게 거의 없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산이 빨리 처리가 돼야지 내년도 사업이나 그런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포함해서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뭐 감액할 거 감액하고 또 증액할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조정돼서 국민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이거 자체 이 기회 자체가 지금 날아가 버린 상황이라서 이 여야가 이렇게까지 대치할 일인가 국민의 이 비판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앙정부 예산이 획정이 돼야 지방정부, 지방의회도 예산 심사를 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시간을 계속 뺏고 있는 셈입니다. 이 경찰국 예산도 중요하고 인사정보관리단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어제 말씀하신 대로 불과 그것은 5억 정도의 이제 비용이다. 이걸 예비비로 하느냐 아니면 정식 항목으로 넣느냐 이것도 국민 민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를 여야가 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이에요. 그런데 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게 이태원 참사 당일 재난의료지원팀에 닥터카에 탑승했다는 논란 때문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당일 이게 고양시에 있는 명지병원 DMET, 그러니까 재난의료지원팀이 출동 요청을 받아서 현장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현장까지 걸린 시간이 54분이었다. 그런데 이 거리가 한 25km 정도 돼요. 비슷한 거리를 주행한 분당 차병원 DMET 같은 경우는 25분 만에 왔는데 이 명지병원 DMET은 54분이 걸린 거. 2배 걸렸네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라는 의구심이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이 의혹이 제기가 된 게 신영현 의원이 마포에 살아요.
근데 신 의원이 이때 참사 당일 이 현장에 가서 뭐 환자를 분류하고 뭐 그런 일을 했다라고 알려져 왔는데 네. 이 명지병원의 닥터카에 탑승을 해서 현장에 갔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면서 신영현 의원이 맨 처음에는 이게 구급차가 아니라 닥터카다. 그러니까 환자를 뭐 이송하는 게 아니라 닥터카라고 해서 의사들이 타는 차다. 그렇습니다. 의료 지원팀이 탄 차기 때문에 환자를 뭐 이송하거나 그런데 어떤 뭐 해를 가하거나 잘못된 게 없는 거다라고 어제는 주장을 했다가 네. 오늘은 다시 입장을 내고 이 자신 때문에 이게 이태원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본질이 흐려지고 정쟁의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했다면서 국조위원 사퇴 의사를 밝혔어요. 네네. 그리고 저의 합류로 인해 재난 대응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이렇게 덧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물론 이제 네. 신현영 의원이 이제 현직 의사이기도 하고요. 이제 국회의원 신분이기도 하지만 응급의료 자격증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한 마음에 이태원 참사 현장에 가서 조금이라도 좀 힘을 보태고 싶은 마음에 뭐 닥터팀하고 이제 같이 이동하는 거를 선택했다라는 그 진정성까지 뭐 네네. 우리가 뭐 의심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다만 조금 더 이제 신중한 그 행태를 보였더라면 좋았겠다 싶은 네네. 것이 굳이 이제 간병목로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차를 중간에 이제 마포로 빠지게 해서 이제 들러서 태워가는 방식으로 네. 가야 했는가. 그게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는 굳이 본인이 그런 식으로 합류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네. 있어요. 좀 뭐 설명해 주셨습니다만은 디메팀이라는 게 이제 재난의료 지원팀이고 네네. 숙직을 하면서 이제 항상 준비가 돼 있는 예. 이제 필요 인력인 건데 어찌 보면 이제 의료진의 기동 타격대인 셈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빨리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제 현장에 도착하는 게 당연히 좋죠. 그게 구급차든 닥터카든 차이는 없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신현영 의원이 마음이 급할 수는 있고 현장에 이제 자기 차를 운전해서 갔을 때 현장 통제 때문에 뭐 현장 진입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 것까지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보다는 조금 더 빨리 현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쪽이 국회의원으로서는 더 이제 급한 일이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은 좀 들게 합니다. 그래요. 일단 사의 표명을 했으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빠지게 되는지 또 지도부의 결정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신 의원 본인은 입장 발표에서 개인으로 현장에 가는 것보다 이제 팀으로 움직이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명은 했습니다만 자, 이 논란은 우리가 앞으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한편 국민의힘 이 김상훈 의원이 어제 비대위에서 한 발언 이른바 참사 영업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서 이것도 막말 아니냐 했는데 박 기자님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대구 서구 지역구 의원인 국민의힘의 비대위원 김상훈 의원이 어제 이제 비대회의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지금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도 있지만 있고? 시민대책위원회가 네네. 있어요. 시민대책회의가 대책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대책위에 대해서 국가적 비극을 이용한 참사 영업을 하려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를 거론하면서 국가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 이걸 숙주로 삼아 기생하는 참사 영업상이 활개치는 것을 똑똑히 봤다. 이들은 참사가 생업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대책위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 일부 시민단체를 거론하면서 뭐 여러 가지로 세월호 참사 때도 그렇고 활동한 것을 보면 지금 이 재난에 대처하는 이런 대책에 맞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어떻게 막말 논란 이게 어제도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추세를 보시면 네. 비슷한 논지를 가지고 예의하게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 덕들하고 이제 지원하는 시민단체를 분리해서 네네. 시민단체들이 마치 이제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제 움직이는 것처럼 공격하는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창원시 의원 김민아 의원 같은 경우도 네네. 원래 유가족들에 대해서 이제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가 그게 논란이 되니까 기자회견을 할 때는 또 시민단체 때문이었다. 네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상훈 의원도 이제 네. 마찬가지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는 일종의 기조처럼 자리 잡는 모습으로 비춰 보일 수가 있습니다. 시민단체를 비판하는 거를 형식을 갖춰서 이 전체적인 흐름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움직임으로 비춰 보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언행을 할 때는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고요. 김상훈 의원도 지금 이제 시민단체들의 그 대책회의, 연석회의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모여있는 시민단체가 144개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 많은 시민단체가 모여야 했던 이유는
행정안전부나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공식적으로 유족들의 요청에 의해서 유족을 지원하는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부족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유족 측의 요청이 있었고 네. 민변을 비롯해서 시민단체들이 나서게 된 거거든요. 그 앞뒤를 잘 살펴서 정부가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이 오히려 질책을 한다면 문제가 잘 풀릴 수 있을 텐데 네. 이렇게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드는 건 아닌가. 이 부분을 좀 반성적으로 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그런 지금 말씀하신 공감들이 좀 일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이 참사가 났을 때 정부에서 1:1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부가 밀착해서 희생자 유가족들과 함께 이제 만나고 함께하고 있었다면 시민단체가 사실 필요 없죠. 정부가 다 그 필요한 지원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유가족 인터뷰를 해보면 정부는 연락이 없다. 저희가 요청한 것에 답변이 없다. 만나주지 않고 있다. 공간 이제 설치도 뭐 요원해 보인다. 그러니까 자구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다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시에 이제 끔찍한 일을 당한 분들이신데 민변은 우리가 찾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민단체 여지를 정부가 없애주세요. 그럼 여당 의원들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2시 41분을 넘은 시간인데요. 화요일 점심시간에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통정보센터 나와주세요. 쌀쌀한 날씨에 고장난 차 서 있는 곳들이 많고요. 여전히 오전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성남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판교 분기점부터 정체 심해져 있고요. 이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노우지 분기점에져 있고요. 이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노우지 분기점에서 송내 사이로 10km 구간에서 더디게 지납니다. 반대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여전히 퇴계원에서 상일 사이로 지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이천 쪽으로 광주원 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여전히 안산 분기점에서 팔곡 분기점 사이로 서행하는데 이 사이 팔곡 터널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팔탄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 동명 동호 부근에서는 또 사고가 나면서 갓길에서 처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신림 부근 3차로에서 고장난 승용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이태원 참사 관련 좀 있어서는 안 될, 없어야 할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나서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한덕수 국무총리가요.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예고 없이 방문했는데 5분도 안 돼서 자리를 떴다.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한 총리가 어제 오후 한 2시 3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광장에 있는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이게 지난 사구제 때 마련된 그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한 총리 방문 일정이 전혀 알려지지도 않았고요. 유족들한테 전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유족들이 그 자리에서 한 총리를 향해 분향소에 온 이유가 뭐냐, 또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 계획이 있냐, 그러니까 그동안 유족들이 요구했던 사안을 물어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총리가 네네. 직접 왔으니까 네. 물어본 상황이었는데요. 분향소 앞에 잠시 선 한 총리가 이런 유족들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하지 않았고 가만히 서 있다가 그래서 헌화도 하지 않은 채 발걸음 돌려버렸습니다. 한 총리가 이제 머문 시간, 차 타고 떠난 시간까지 보니까 한 5분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좀 이 합동분향소 바로 앞에는 사실상 이제 맞불 집회를 하는 극우 보수 성향 단체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유족들의 질문엔 답을 하지 않고 한 총리가 이 보수 단체 회원들과 악수를 나누면서 인사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유가족 협의회가 입장을 냈는데요. 이런 보여주기식 조문 시도에 유감을 표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 만약에 정말로 진정으로 사과 위로하려고 했다면 먼저 유가족들에게 예를 갖추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적어도 공식적인 일정으로 분향소를 방문하는 게 순서에 맞다. 현장에 있던 유가족들의 사과 요구에 어떤 답변도 하지 않은 채 급하게 자리를 뜬 거, 이건 뭐 사리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물론 이 국무총리실이나 한덕수 총리 측의 얘기는 개인적인 조문하기 위해서 찾아간 거기 때문에 거의 뭐 답변을 하지 않고 현장에 있다가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유족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아유, 국민들의 눈이나 유가족들의 뭐 시각에서 어쨌든 개인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가 구분이 되겠는가. 아니, 그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때. 게 그 자리를 보좌해서 간 보좌진들이 화면에 같이 다 잡힙니다. 네네네. 그게 개인 한덕수가 자기 차를 운전해 가가지고 네. 분양을 하려고 했던 거는 당연히 아니고요. 보좌진하고 같이 국무총리의 일정을 챙기는 사람들이 함께 갔는데 그걸 개인적으로 갔다는 게 네. 애초에 성립이 되느냐. 일단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총리라는 사실을 전 국민이 다 아는데 거기서 개인 자격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가족들의 요청사항이라는 거는 이 유가족 협의회가 만들어지던 때부터 명확합니다. 정부의 공식 사과가 필요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달라는 거고요. 어제 유가족들도 한덕수 총리한테 요청했던 게 그겁니다. 이게 대통령을 대신해서 사과하러 온 것이 맞느냐. 대통령과 정부의 공식 입장 측면에서 말을 해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안 하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하고 가버린단 말이죠. 저는 이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를 보고 정말 귀를 의심했는데 그냥 하다못해 유가족들한테 어떤 위로를 네네네. 건네려는 어떤 노력을 조금 더 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분양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애써서 그분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했더라면 분양하러 온 사람을 쫓아내기야 했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항의를 받자마자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그렇게 가버리는 거는 애초에 적극적으로 유가족들을 설득하거나 그 장소에 제대로 된 추모를 하려고 하려는 노력을 안 갖추고 간 것이 아닌가. 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국무총리나 대통령 정도의 인사들이 움직일 때는 당연히 사전에 어떤 일정을 만들어 놓고요. 네네. 어제 같은 경우도 경찰들이 미리 가서 좀 이따 국무총리가 오신다. 이런 얘기들을 유가족들하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유가족들도 오면 어떤 질문을 할지를 미리 잠깐이라도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건데 그거를 미리 고지를 해서 국무총리가 만약 방문하게 되면 유가족 협의회가 어떤 것들을 네. 국무총리한테 네. 질문을 할지 요청을 할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만나야 제대로 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게 마치 기습하듯이 가서 막으니까 어쩔 수 없네요. 그럼 저는 갑니다. 이런 식의 태도를 어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쉬운 게 그런 대목이죠. 이 추운 날씨에 차 한 잔 나누면서 차를 뭐 누가 들고 가든 거기 있는 차를 대접을 받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정말 힘드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이 들어요. 자, 그런데 오늘 오후에 국민의힘 국정조사 특위위원들 그동안은 이제 보이콧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죠. 자, 유가족을 만나기로 했다는데 박 기자님 좀 오늘 오후에 전환점이 나올까요? 네, 그러니까 유가족과의 면담을 하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어떤 얘기를 할지 여기 좀 관심이 모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국민의힘 이 특위위원들을 만나서 할 얘기는 사실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실 있는 국정조사 빨리 좀 해달라.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기한 연장을 해야 된다. 네네. 아마 이걸 요구할 것 같아요. 한 뭐 20일 남았죠. 그렇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듯이 국민의힘 인사들의 이 이른바 이런 발언 논란들 여기에 대한 항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특위위원들 주호영 원내대표 참석을 합니다. 네네. 주 원내대표도 어떻게 입장을 밝힐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당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가족들을 보호하고 그분들이 제대로 추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려는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저희가 김상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의 이제 망언을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없는 분위기를 여당에서 먼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를테면 뭐 저희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유튜브 뭐 채널에도 보면 댓글에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네네. 유가족이 벼슬인 세상. 이런 말씀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네. 지금 현재 있으세요. 근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여당에서 일정 부분은 그걸 방치하거나 혹은 어떻게 보면 특정 인물들이 그걸 조성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기 네네. 때문인데요. 오늘 유가족들하고의 만남이 집권 여당이 단순히 이제 알리바이를 축적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정말 유가족들을 이해하고 보호하고 도와드리려는 진정한 마음으로 만나셔서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참사 초기 국가 애도 기간도 일주일 있었습니다. 분향소를 이제 대통령이 거의 매일 찾던 그런 시간이 있었고요. 초심으로 한번 돌아가서 전환점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자, 민주당 지금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복당을 허용했는데 네.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민주당 최고위에서 박 전 원장 복당을 수용한 결정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대승적 대통합 차원에서 이 복당을 수용하자라는 이재명 당대표 의견에
대해서 최고위원들이 네. 동의를 한 겁니다. 하지만 지난번에도 그렇고 어제도 찬반이 좀 팽팽하게 맞서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네네. 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의견을 받아들인 그런 상황이 됐는데 오늘도 뭐 정청래 최고위원이 KBS 라디오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어제부로 이제 박지원 전 원장이 민주당 당원이 되셨기 때문에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런데 저한테 사과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당원과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80이 넘었으니 3살 버릇은 80까지만 간다는 말을 믿겠다. 다시 선을 넘어가지 못하게 계속 경계 근무를 할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 이거는 정청래 최고위원도 그렇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네. 박지원 전 원장의 복당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 시절을 돌이켜보면 네. 그 당시 박지원 전 원장이 이른바 문모니 문재인 대표를 비판하는 아주 세게.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 기사를 정청래 최고위원 다 찾아가지고 링크까지 했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페이스북에. 그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 상처 입은 당원들의 사과는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네. 박지원 전 원장도 오늘 TBS 라디오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정청래 최고위원 반대에 대해서 생산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야 나도 조심하고 잘한다. 그리고 복당 결정을 내린 이재명 대표가 해안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과거 당을 떠났던 거 귀신이 씌었든 내 잘못이든 실수였고 잘못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창당한 민주당이고 그 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권리당원으로 마지막 정치 인생을 민주당과 함께하겠다는 각오로 들어간 거다. 이렇게 좀 잘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는데 네. 이게 정청래 최고위원이 얘기했듯이 어떤 당과 그 당원들 향한 사과가 어떻게 네. 있을지 이거 좀 봐야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 임 작가님 끝으로요. 이거 마지막 뉴스로 몇 개 더 있지만 자, 대통령실이 이 방송사 YTN 특히 돌발 영상이라는 프로에 대해서 악의적 편집 강력한 유감이다. 이건 좀 전후 사정이 어떻게 된 건지 한 1분 정리해 주시죠. 이제 리허설이 있었다라는 이 돌발 영상이 이제 게재가 됐다가 이제 삭제 처리가 됐는데요. 지난주 국정과제 점검 회의 관련이죠. 그렇습니다. 네.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이제 생방송이라서 대본 없이 진행된다라고 이제 사전에 안내가 됐었는데 그렇게 보도가 됐죠. 리허설하는 영상을 보니까 결국 뭐 다 맞춰본 대본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영상이 올라왔었던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보도하면 안 되는 보도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전 약속했었던 영상을 YTN이 사용을 했다. 이거는 언론사들이 지켜오던 원칙과 관행을 무시한 처사다.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면서 상응하는 법적 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YTN은 이 돌발 영상 그 영상에 대해서는 방송사 풀인 코리아풀의 내부 지침에 따라서 사용할 수 없는 영상을 사용한 거는 사실이다. 이제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내부 징계 절차까지 이제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만 이제 거기서 좀 벗어나서 그 사안 어떤 그 저작권과 관련해서 그걸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로 실제로 리허설이 있었다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보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영상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보도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YTN 노정면 디지털 센터장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대통령실의 안내와는 다르게 대본성의 어떤 그 일종의 그 맞춰보기가 있었다고 하면 현장에 있었던 언론사들이 오히려 보도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또 노정민 센터장의 이제 일침이기도 했습니다. 조금 부적절한 대목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또 대통령실과 언론사의 또 입장은 또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이건 또 어떻게 전개되는지 앞으로의 상황을 저희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5622님. 기름값이 조금 내리는가 싶더니 또 오른다네요. 숨 한번 쉬고 가고 싶어. 정인의 오르막길 신청해 봅니다. 자,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 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완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에 달콤한 사랑의 향기. 이제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한 걸음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모음 아이, 에와 어이, 에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발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어를 글자로 쓸 때도 어떤 모음을 쓰는 것이 맞는지 혼동되기도 합니다. 먼저 음식점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나오면 옷에서 고기 냄새가 많이 배죠. 배다의 배의 모음은 아이, 에일까요? 어이, 에일까요? 이때는 모음 아이, 에를 쓰는 배다가 맞습니다. 동사 배다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 경우에는 냄새가 스며들어 오래도록 남아있다란 뜻으로 쓰인 것입니다. 반면에 모음 어이, 에를 쓰는 배다는 누울 때 베개 따위를 머리 아래에 받치는 경우에 쓸 수 있습니다. 베개는 동사 배다에서 나온 명사고요. 잠을 자거나 누울 때 머리를 괴는 물건이고 역시 글자 표기할 때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첫 음절은 모음 어이, 에를 쓰고요. 두 번째 음절의 모음은 아이, 에를 써서 베개라고 씁니다. 또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사물의 값이나 등수 따위를 정하는 경우에 쓸 수 있는 동사는 모음 아이, 에를 쓰는 매기다가 맞고요. 점수를 매기다, 등급을 매기다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모음 어이, 에를 쓰는 동사 매기다는 많이 사용하는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앞소리를 매기다와 같이 두 편이 노래를 주고받고 할 때 한 편이 먼저 부르다를 뜻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 1도, 대전 3도, 대구 6도, 광주 7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높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지금 강원 영동과 경상도 동부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단계를 보이다가 밤에 경기도와 충청도는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에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어서 출근길에 빙판과 눈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밤 사이에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 내륙과 산지, 제주도 산지에는 5에서 많은 곳은 15cm 이상의 눈이 내리겠고요. 서울과 경기도, 충청과 경북 북부 내륙에도 2에서 8cm가 오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1에서 3cm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 눈비가 그친 뒤 내일 밤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다시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0.3도, 습도는 44%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비대면 방식으로 상임 전국위원회 회의를 열어 당원 투표 100% 확대를 비롯한 결선 투표제, 여론조사 시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당원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하태경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대기업 노동조합의 회계자료 제출 의무화 등을 명시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민주당 인권위 출범식에서 이른바 막걸리 보안법을 거론하며 이 말을 했다가 압수수색 당하지 않을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7,559명으로 97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월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고 사망자는 하루 새 56명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청취자 여러분, 요즘 즐겨보는 드라마 있으십니까? 연일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이 드라마를 보다 보면 한국 현대사를 엿보는 재미가 있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문화본부 이화정 영화 전문 기자를 모시고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화정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람하지 않던 문화본부가 네. 오늘 이렇게 개설이 됐네요. 자, 이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인기가 워낙 대단한데 어느 정도입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에서 네. 저를 이렇게 불러서 그럴 정도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네네. 요즘 이제 진짜 재벌과 이야기를 하느라 이 드라마로 인한 어떤 그런 그 이야기꽃 토크꽃이 피었다 네. 이 정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월드컵 열기와 거의 맞먹는다 네네네. 그 정도 체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예.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시청률로도 그렇죠. 수치로도 입증이 되는데 사실 이 작품이 1회 때 6%대로 시작을 했어요. 네네. 시청률. 그러면은 그냥 평이한 수준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회차를 거듭할수록 계속 갱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지난 주말 스코어가 퍼센테이지가 24.9%가 나왔어요. 야, 6%로 시작해서 24까지? 그렇죠. 근데 이거는 JTBC 최고 시청률, 드라마 네. 최고 시청률 갱신을 한 거고 화제의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뛰어넘는 그 수치입니다. 예전에 네. 인기 있었던. 네.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를 뛰어넘었군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야. 정말 이 올해의 거의 네. 드라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분들이 네. 좀 보는 이야기하는 드라마가 된 거죠. 자, 그래요. 이렇게 이제 뜨거운 열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그렇죠. 월드컵 못지않은 열기를 내뿜은 드라마. 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원작이 있는 작품이라면서요. 네, 사실은 원작 자체가 굉장히 이제 회자가 되기도 하고 많이들 보시는 웹소설이기도 했습니다. 웹소설. 그래서 상경 작가의 동명의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인데요. 네네. 거의 이 작가님이 재벌물의 원조, 바이블로 좀 통하는 그런 작품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 보면은 그냥 한 번 보면 손을 놓을 수 없는 네, 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보신 분들은 밤새고 보시는데 이게 거의 이제 그 드라마는 한 16부작 정도로 굉장히 좀 압축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웹소설은 326화. 예, 그러니까 양이 굉장히 방대하네요. 네,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후루룩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흡입력이 높은 소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드라마를 만드신 분들도 주목하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 드라마화 되면서 포텐이 터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죠. 네. 그래요. 재벌물의 원조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재벌가 이야기는 항상 좀 화제가 되는데 네. 현실에서도 그렇고 드라마에도 왕왕 등장을 했었어요. 네. 자, 그런데 그럼 재벌집 막내 아들의 가장 큰 인기 요인은 뭘로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 일종의 이제
어떤 생명체라고 한다면 네. 몸과 마음이 조금 그 잘 결합된 그 어떤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형식적으로 몸은 네. 그 2030을 위한 완전히 맞춤형 형식이거든요. MZ세대에게 딱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과거로 돌아가는 회귀물이 요즘 그 웹소설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2030들이 열광하는 컨텐츠죠.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지금 현재의 갑갑함을 뭔가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네. 현실이 사실 2030에게 쉽지 않으니까 그런 소설들이 인기가 있는데 그 원작에 들어가 있는 것이 한국 현대사 말씀하신 한국 현대사의 정치, 경제 어떤 것들을 유추할 수 있는 실제 사건들이 결합을 한 건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그 어떻게 보면 더 높은 중년층에게도 소구할 수 있는 이야기로 완전히 결합이 된 거예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쭉 다 보지 못하고 띄엄띄엄 이게 왜 화제래? 그러고 봤는데 이게 판타지, 뭐 환생물 이렇게 얘기해서 맞아요. 제가 본 대목에서는 저렇게 진 회장이 정말 현실의 회장님처럼 그쵸? 연기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리얼리티 드라마 아니야? 전 이렇게 보고 저 2002년 저 카드대란 아니야? 이렇게 봤거든요. 리얼리티 드라마인 줄 알았는데 이게 판타지라고 하니까 놀랬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판타지가 베이스이긴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절을 겪어온 분들은 실제 사건을 대입할 수 있을 정도로 리얼한 어떤 그 소재들을 새롭게 드라마적으로 각색을 한 거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투영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지난 과거들을. 그러니까 2030뿐만이 아니라 더 나이가 많은 40대, 50대 그 시절을 지내온 분들도 공감할 수 있어서 사실은 드라마 본방의 어떤 영역에서 떠난 중년 남성 시청자까지 이 드라마가 그 모아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형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 종방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16부작 미니 시리즈니까 저는 한번 몰아서 쭉 봐야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게 저는 그 장면을 못 봐서 모르는데 송중기 씨가 이제 1인 2역. 그렇죠. 처음에는 이게 그 집사 같은 직원이었는데 재벌 기업의 그 리스크를 관리하는 어떤 그런 그 직원이죠. 모든 것들을 사실 재벌가의 치부를 다 보게 되는 옆에서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계급적으로는 굉장히 밑바닥에 있는 직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거의 대상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죽임을 당해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재벌집의 막내 아들로 환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판타지죠. 들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러는데 그거는 MZ세대에게 코드가 맞는다는 거죠? 네. 예전에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설득력 있게 뭔가 이렇게 납득할 만한 어떤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환생했다 그러면은 그것들을 좀 인지하고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아마 예전 작품들이 환생에 대한 것들을 많이 깔아놨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가는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미래를 다 알고 있는 이제 극중인물이 이제 막 사업과 복수국을 펼치는데요. 짜릿짜릿하죠. 자, 이 드라마 보면서 저 설정은 이 사건이구나 하고 바로바로 인지가 돼요. IMF부터 그 재벌 총수 혹시 그 기업의 저 회장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이런 재미로 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진짜 이 재벌가 작가님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 삼성과 현대의 그 오너들을 그 특징을 좀 절묘하게 결합해서 믹스해서 만들었다. 왜냐하면 뭐 자동차든 아니면 테크든 여러 가지 그 한국이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리고 생산하는 기업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빼놓고서는 이 뭔가 이렇게 판타지에 접목할 만한 사실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없는 건 거죠. 그래서 자수성가한 기업가라고 하면은 뭐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재벌 1세대. 그런 분들의 모습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좀 약간 이렇게 섞여 있다. 믹스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분리해서 찾아내는 것도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보는 재미입니다. 야, 그럼 이거는 S그룹의 과거 이 대목이구나. H그룹의 과거 이 대목이구나. 뭔가 기억이 나겠네요. 그렇죠. 야, 자, 일각에서는 이 드라마가 결국 재벌 미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미화해야죠. 미화해야 됩니까? 아니, 저는 이제 이걸 뭐 어떻게 미화를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네. 사실은 이제 이게 그 현실의 바탕을 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지금 재벌은 이 드라마에서 빌런이기도 하지만 드라마상으로 빌런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표현돼요. 왜냐하면 강하면 강할수록 굉장히 그 관객이나 시청자들한테는 이들이 주는 파워가 있는 거죠. 인상적이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이제 그 손자로 나오는 송중기 네. 씨가 처음에는 이 진양철 회장과 완전히 대립각으로 흘러갑니다. 적대적 관계인데. 적대적 관계. 그리고 이 자신을 죽인 이 재벌가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진양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나를 세우고 가는 거죠. 근데 그 곁에서 보면서 진양철이 일군 성과나 성취 그리고 야망 이런 것들 그 한국 사회에서 밑바닥에서 출발해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그 재벌의 어떤 형태 같은 것들을 보면서 좀 경외감과 존경 그리고 어떤 방식의 연민 같은 걸 느끼는 건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하고. 드라마에 굉장히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진도진이라는 그 손자가 조금 설득되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나고 나서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보아야 되고 그리고 실제 한국 사회는 재벌과 경제가 정경유착인 그런 여러 가지 부작이 있잖아요. 왔죠? 재벌 자체가 가진 뜻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문제적인 그 단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유의하시면서 토론을 하고 또 비판도 하면서 이 드라마를 즐기시면 훨씬 또 입체적으로 드라마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우리가 집단 지성에 그 어떤 자정작용으로 작품도 보기 때문에 그렇죠. 비판할 건 비판하고 발문을 유박을 하는 또 토론의 재미가 있는데 자 현대사를 엿보는 재미도 큽니다만 또 중요한 게 평범한 사람이 인생을 한번 리셋한 다음에 재벌가와 맞서서 복수국이니까 판판이 이겨나가고요. 사실 그 집안의 주류 자제들을 다 무력화시키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탈탈 털어서 그냥 이제 빈털터리로 만들잖아요. 이 대리만족을 주는 것 같다. 송중기 씨의 역할. 너무너무 그 부분이 저는 정말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카타르시스다. 그런 지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제 그 뭐 미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물론 유의해서 봐야 되긴 하지만 일단 송중기가 허허벌판에 그 진도준이 분당 땅을 그 할아버지에게 저한테 그걸 주세요. 목장으로 받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분당 땅이 아무런 가치가 없었는데 옛날의 분당. 그때 이제 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시청자로서 이 분당 땅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그리고 송중기가 굉장한 이제 그 부를 소유하게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요즘 왜 주식으로 좀 이제 많이 힘들어. 제 주변도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우리 영끌 세대들 참 고생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걸 보면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렇게 세분화돼서 나오는 건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그 카타르시스 그 송중기 진도진이 하는 그런 그 행위 그리고 이제 그 예측 가능한 우리한테는 예측 가능한 그런 그 과거에 지나온 현실들이 굉장히 이제 그 주요하게 통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 듭니다. 자, 송중기 씨가 재벌가의 이 막내 아들. 뭐 이제 사실 진양철 회장 입장에선 막내 손주인데 진도준을 연기하고 있고요. 자, 이게 무엇보다 이성민 씨 연기에 대해서 입소문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벌써도 아니죠. 연말이 됐는데 연말 대상감이다 이런 댓글 많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진짜 올해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때문에 박은빈 씨가 대상감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연말에 정말 이렇게 강자가 나타날 줄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성민 씨 연기는 거의 그 미쳤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뭔가 환생을 한 건가? 이분이 진짜 환생을 한 거구나. 어떤 재벌가의 오너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말투 걸음걸이, 구부정한 어깨, 손짓, 동작 하나하나까지 어떤 형상을 진짜 완벽하게 재현해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성민 배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저력을 리스펙트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번 작품으로 들었어요. 이성민 씨 같은 경우 드라마에서는 미생으로 사실은 직장인의 애환, 소시민의 어떤 애환을 보여줬었는데 이 소시민의 애환을 보여줬던 그분의 연기 스펙트럼이 재벌가 총수의 어떤
그런 일거수일투족을 감쪽같이 재현하는 것까지 보면서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고 와 지금 그 이성민 씨의 대사들이 너무너무 인기가 돼서 인터넷에 벌써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어록처럼 회자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이성민 씨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이렇게 병에 걸려서 정신을 놓을 그때 막 왜 나를 죽일라 하는데 와 막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연기가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그거를 보시면은 아마 이제 그 뒤에서부터 보신 분들도 앞을 찾아보시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성민 씨의 연기력의 파워가 또 이 드라마의 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천생 샐러리맨인 줄 알았더니 이 그렇죠? 오너 연기를 이렇게 잘하세요. 자, 한번 보시고요. 또 많은 토론. 또 긍정적, 부정적 토론이 우리 사회에 좀 생산적인 밑거름이 되면 문화의 힘이 느껴지는 콘텐츠가 연말에 하나 등장한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하죠. 지금까지 이화정 영화 전문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소식을 들여다봅니다. 특히 아주 뒷이야기를 세밀하게 파헤치는 시간이죠. 불사조 기자단. 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늘 저희 이제 믿고 가는 패널이시고요. 최영찬 기자가 지난주에 이직으로 하차해서 오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를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기자님도 뭐 구면이니까요. 네, 두 번째인데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100% 당원 투표 룰 개정. 오늘도 지금 상임 전국이 쭉쭉 가고 있더라고요. 자, 이준석 전 대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반대로 개정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박 기자님 좀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무슨 얘기예요? 지난번에 이준석 전 대표가 당선됐던 전당대회 때 상황을 좀 살펴보면은요. 네, 지난해였죠. 네, 그때 6월이었죠. 그때 6월에 됐었는데 대선 전. 당시 보면은 당원 조사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는 2위를 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당원 투표가 100%였다라면은 나경원 전 의원이 당선되는 그런 전당대회였던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안전장치, 이건 친윤계 입장이 되겠죠. 안전장치를 설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결선 투표제도 좀 마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다자 구도였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한테 이제 청년층의 표가 좀 집중이 되고 나머지 표는 좀 분산이 되는 4명의 후보가 더 있었거든요. 총 5명의 후보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분산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상대적으로 좀 높은 표를 득표를 했는데 물론 그때 당시 결선 투표제를 했다고 해도 당시 표가 똑같이 나왔다면 이준석 전 대표는 당선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원 투표도 거의 비등한 수준으로 나왔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이것도 일종의 두 번째 안전장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안전장치를 모두 그러니까 친윤계 입장에서 안전장치를 지난번 전당대회 때를 일종의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그때 이렇게 했으면은 뭐 예를 들자면은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아닌 사람이 당대표가 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좀 아이디어를 짜서 만들어낸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이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자, 이번 전당대회 성격 또는 특징 이게 중요하다던데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친윤계, 국민의힘의 당 주류가 생각하는 이번 전당대회의 성격이에요. 이제 국민의힘의 주류 의원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지면 안 된다. 패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당내 선거다 보니까 이기고 지는 게 없는 선거인 거잖아요. 사실은. 상대적인 게임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게 이기고 진다라고 평가를 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비윤계가 당선이 되게 되면은 이거는 전당대회에서 패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모 의원이 평가하기로는 총선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총선에서 패배하는 그런 상황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자면은 뭐 이 원내 지도부의 인사는 이런 얘기도 하던데 유승민 전 의원이 이겨서 당대표가 되게 되면은 극단적으로는 20명만 남고 의원 100명이 탈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일종의 대야 전쟁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대야 거고요. 전쟁.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사실 이런 인식들이 좀 있어요. 패배를 하게 될 경우에 그러니까 친윤계 입장에서죠. 패배를 하게 될 경우에 이 야당 체제가 된다. 그러니까 여당이 사라지게 된다. 이런 인식도 역시 비슷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번에 그리고 전당대회를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게 한 가지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이게 지금 국민의힘은 단일 지도 체제로 뽑거든요. 네네, 단일 맞아요. 지도 체제라는 게 당대표를 따로 뽑고 최고위원과 분리하죠. 분리해서 뽑는 거고요. 이제 분리해서 뽑는다는 것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당대표에게 많은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최고위원들은 협의 대상이고 주요 의사결정을 할 땐 당대표가 다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은 집단지도 체제 같은 단일지도 체제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은 지난번에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가처분을 뭐 인용되고 기각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결과 끝에 이 당의 이 비상사태라는 게 규정이 돼버렸잖아요. 맞습니다. 최고위원들이 일정 수 이상 몇 명 중에 몇 그만두게 되면은 지도부 자체가 해체되는 그런 결과로 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최고위원들도 같이 당선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당대표가 혼자 당선이 돼가지고 자기하고는 다 결이 다른 최고위원들을 임명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 최고위원들이랑 의견이 안 맞게 됐을 때 최고위원들이 집단 사퇴하게 되면 그 지도부가 바로 종료가 되는 거고 사실 그런 구조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의 입김이 굉장히 강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최고위원들을 당대표가 될 사람이 확보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측면이 되는 거고요. 또 지금 최고위원들도 굉장히 지금 물밑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지금 크게 그룹을 제가 예전부터 나누면은 세 그룹이었죠. 네, 친윤계, 비윤계, 반윤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반윤이라고 하면은 이준석 전 대표 그룹이랑 유승민 전 의원 이런 그룹이 될 거고 비윤 그룹이라고 하면은 나경원 전 의원 물론 이제 범친윤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최종적인 후보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윤이고 뭐 또 결을 좀 다르게 하는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윤상현 의원은 친윤이라고 본인은 또 네, 모두 근데 사실은 요 반윤 빼고는 다 모두 친윤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나눠봤을 때 이 비윤계에서 예를 들자면은 최고위원 후보를 소수만 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예전에 민주당 사례 있잖아요. 그때 이재명 대표가 되고 대부분의 친명계 지도부가 구성이 되는 와중에도 고민정 최고위원이 물론 최종적으로는 수석은 아니었지만 수석으로 한동안 이어져 왔잖아요. 그랬죠. 그런 식으로 표를 좀 결집시킬 수 있을 거다 아마. 뭐 이런 식의 좀 전략들도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음에 드는 당대표를 뽑고 그래서 이제 친윤 그룹의 입장입니다. 주류의 입장. 그럼 어떻게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공천을 좀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 차기 총선.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게 왜냐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조금 회의적인 면이 있잖아요. 여의도 정치에 대한 불신 이런 얘기는 정치에 대한 불신. 네, 그렇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정치인에 대한 불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치권에 들어올 때도 뭐 국민의힘도 딱히 마음에 들진 않는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여러 번 했었고요. 아니, 한때 논란 발언이 대선 후보 시절에 제가 민주당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느 쪽도 좀 마땅치는 않은데 어찌됐든 간에 정권 교체해야 되니까 어디 한 정당을 선택해야 됐다 뭐 이런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거는 창당 수준의 공천이 될 거예요. 그 공천을 하기 전에 이 공천 작업을 좀 원만하게 해줄 수 있는 내 뜻과 맞는 그런 당대표를 좀 앉히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사실은 그런 과정의 일환이라고 지금 해석이 다들 되고 있는 거고요. 물론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그런 입장을 밝힌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성정치인 현재 배지를 달고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대대적인 물갈이가 만약 예상된다면 난 어떻게 되지? 예를 들면 과거에 딱 거기랑 똑같이 맞지는 않지만 공천 학살이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까 혹시 두려워서 친윤으로만 똘똘 뭉치면 확장성이 없어져서 오히려 총선이 지는 거 아니냐라는 약간 비주류 시각의 비판도 있어요. 네.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당협위원장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한테 잘 보이는 거겠죠. 잘 보여서 공천을 받으면 1차적으로 성공. 근데 기존의 기성정치인들을 대거 정리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그룹 안에 안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고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은 그걸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 정리자가 된다면 예를 들자면 기업에 비유하자면은
구조조정을 하게 되는데 구조조정 본부에 들어가야 돼. 네, 구조조정 본부의 본부장이 된다거나 본부 소속이 돼서 조정할 사람들을 골라낸다거나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면은 나는 좀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물론 이제 보통 인사부장들도 많이 정리가 되는 경우들도 원래 있죠. 구조조정이 끝나면 본부장이 마지막으로 떠나는 게 네, 끝까지 뭐 살아남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당내에서는 주류에 들어가라는 그런 움직임이 가장 첫 번째라고 보면 되고요. 네. 그리고 그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실제 공천이 이뤄지는데 대규모로 이 어떤 그 조정이 일어난다. 학살이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지금하고는 좀 전혀 다른 국면일 거예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자기 의원직이나 공천이 걸렸을 때는 정말 뭐 물리적으로 대응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때 어떤 구심점이, 그러니까 정리되는 기성 정치인의 구심점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게 또 새로운 반윤 그룹의 한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사실 이제 이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은 많은데 아마 뭐 여기에 이제 그 전에 뭐 사정 정국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추정들도 있고요. 여하튼 뭐 그 과정들이 아마 이 다음 단계가 될 겁니다. 전당대회가 끝이 아니군요. 네, 전당대회는 첫 단계죠, 첫 단계. 야,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 총선 앞으로 닥쳐가면 친윤, 비윤, 반윤으로 구분을 하고 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의 정도가 구심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 총선을 바라보는 관점도 두 가지로 좀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예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좀 화려하게 등장을 하면서 국민의힘이 반동을 얻어가지고 이 대선까지 힘을 얻어서 갔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는 당대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이 왔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이라서 됐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총선에 대해서도 사실은 주류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당대표가 완전히 뭐 새로운 인물이 올 필요가 없다. 어차피 총선이라는 거는 대통령의 지지율에 연동돼서 가는 거다.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 이기는 거고 떨어지면 지는 거다. 그러니까 차라리 당대표가 튀는 사람일 필요가 없고 대통령이랑 안 싸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준석 전 대표 같은 케이스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수도권의 한 당협위원장이 저한테 이제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이제 지역구가 만만한 지역구는 아닌데 수도권이다 보니까 경기도거든요. 대통령 지지율이 30%면은 내가 열심히 해도 진다. 근데 40%면은 열심히 하면은 잘하면은 이길 수도 있다. 또 50%면은 많이 열심히 안 해도 웬만하면 이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공천 전국의 반발이라던가 의원들의 반발 이런 것들도 다 이 영향이 있을 겁니다. 자,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래서인가요? 윤석열 대통령 이번 총선은 내가 치르는 것이다. 뭐 이런 발언을 했다는 이제 보도들도 있습니다만. 자, 이 지금 그럼 여러 이제 친윤 그룹 내에도 주자가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안철수 의원 내가 친윤이다. 뭐 나경원 전 의원 범친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친윤이라고 하겠죠. 또 이제 개인적인 친분도 있다고 하고.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주목받는 게 김장연대잖아요. 그 김기현 대표, 장제원 의원이 사무총장 이런 얘기도 여의도에 많이 쭉 돌았는데 이거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자가 발전인가요?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다만 지금 김기현 대표가 좀 상수로들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김기현 대표가 왜냐하면 준비도 오래 했고 이제 김기현 대표를 친윤 그룹의 대표 주자로 좀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있는데 다만 그건 확정적인 건 아닌 게 권성동 의원이 출마 선언을 반공식적으로 하면서 윤심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각들이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김기현 대표가 만약에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다음에 장제원 사무총장이 가능하겠느냐. 이게 이제 그 다음 스텝이 될 텐데 좀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는 좀 가능성이 낮아 보여요. 이게 왜냐면은 장제원 의원은 사실은 이미 정치권만 기준으로 보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지금 스스로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 밑으로 들어가서 일종의 이제 서류도 내고 보고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굳이 하겠느냐. 차라리 뭐 다른 소위 그 윤핵관 후배들을 시켜가지고 그런 역할을 대신하고 뒤에서 이제 밤에 대통령처럼 지내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요.
자, 이번에 민주당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은지 기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닙니다. 워낙 지금 국민의힘 전대 이슈가 커가지고요. 민주당에서는 우리보다 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보다 어떻게 더하다. 당원 100%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좀 인상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윤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골대를 옮겨서 골을 넣으려는 형상이다. 이렇게 좀 유승민 전 의원과 같은 맥락의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은 체육관 정당이 되겠다는 거 아니냐. 옛날식 이제 전두환식 체육관 선거를 이제 하려 한다. 동원 선거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좀 이렇게까지 원색적인 비난을 했는데요. 불과 민주당도 몇 달 전이죠. 8월에 이 전대 룰 가지고 좀 얘기가 많았는데 당시에는 그래도 이제 당원 비율을 줄이고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비율 30%까지 늘리는 방안으로 그게 시대적 흐름이다. 그래서 이재명계도 이걸 찬성을 해서 그렇게 전대를 치른 바 있는데 좀 국민의힘의 이번 결정은 시대 흐름과 좀 맞지 않는다. 이게 민주당의 좀 평가입니다. 당의 경계를 이제 문을 딱 닫아건 느낌이죠. 이게 좀 웃기긴 해요. 왜냐하면 당원 비중 바꿀 때 항상 상대당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저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 저렇게 만드는 거는 그 국민 비중이 높아서 그런 거다. 그래서 이제 민심 비중을 높였던 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 보면 이렇게 당원 비중이 높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당원 비중을 높인 거거든요. 이제 주류가 필요한 대로 좀 바꾸는 거죠. 네, 자. 이 기자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입니다. 이 민주당의 신현영 의원 오늘 갑자기 뉴스가 튀어나왔잖아요. 닥터카 논란. 혹시 좀 취재한 내용 어떻습니까? 네, 제가 오늘 오전에 막 기사를 쓰고 왔는데요. 이제 추가로 좀 취재된 내용이 신현영 의원이 그 참사 당일에 그 명지병원 닥터카를 타고 새벽 1시 45분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15분 동안 뭐 사진을 찍고 좀 SNS에 올렸던 사진들 있잖아요. 그걸 좀 찍은 후에 보건복지부 장관 차를 타고 관용차를 타고 새벽 2시에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동을 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시시각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좀 과잉 의전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응급 상황에서 마포로 신의원을 태우러 가느라고 이제 현장 도착이 20분에서 30분 늦어졌다. 이 보도가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전에 이제 신현영 의원이 또 입장을 냈는데 치과 의사인 남편도 동행했다. 이거를 좀 국민의힘 쪽에서 비판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제 피해자들의 구강 출혈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치과 전문의를 함께 대동해서 간 것이다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장 지원하러 의사 부부 둘이 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친 신분은 떼고 또 응급의료 자격증도 있다. 과거에 이런 얘기도 했고 뭐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인 건 사실인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실제적으로 응급의료를 시행한 건가? 이것도 좀 의문이 있네요. 시행하지 않았다고. 시간상 그러네요. 네. 15분 동안 현장에 닥터카로 도착했고 사진을 찍었고 SNS에 올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차로 국립의료원으로 이동해서 그럼 거기서 뭐 브리핑을 들었던가? 그렇죠. 브리핑을 듣는 과정에서도 조금 의전만 받고 갔다. 이런 비판이 또 의료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 신현영 의원 그래서 특위위원직 사퇴 의견을 밝혔습니다. 사퇴는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이게 오늘 원내에서 나온 발언이 일단 신현영 의원에 대한 이런 국민의힘의 이러한 공격은 정치 공세다. 이렇게 좀 일축을 했고요. 신현영 의원 본인의 의견을 좀 더 들은 후에 결정을 하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결정은 보류. 네. 그럼 이게 애초에 처음 나온 거는 국민의힘 쪽에서 이걸 문제 삼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 어제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요.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얘기가 진작부터 기자들 사이에서 그 당시에 이제 SNS에 참사 당일에 본인이 의사 신분으로 출동을 해서 이런 구급 활동을 했다. 이런 내용을 올려가지고 알려졌는데 이미 사고 수습이 다 끝난 뒤에 도착을 해서 실상 CPR이나 이런 것도 전혀 하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SNS에 이런 사진을 좀 올리는 것도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기자님이 보시기에 이 닥터카 논란 앞으로 좀 파장이 커질 것 같으세요? 파장이 커질 것 같은 게 네.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형사처벌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권한 이게 직권 남용이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위원직을 사퇴할 뿐만 아니라 이게 세세하게 이제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 네. 또 당 차원에서 징계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좀 강하게 나오면서 이번 주까지도 좀 일이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이건 또 봐야 되겠네요.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결단을 하는지. 국정조사는 이제 시작이 어제부터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어제 전체 회의가 열렸고 내일 현장 조사에 들어가는데 네. 지금 개문발차한 상황인데 그렇죠. 초반부터 조금 삐걱대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의 이제 특위위원 하나가 뭐 그렇죠. 함께 가느냐 정도하느냐. 그렇죠. 명분을 좀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좀 판단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좀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복당은 결정이 됐는데요. 자,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가 결단한 것 맞습니까? 네, 일단은 맞는 말이고요. 네. 왜냐하면 다수가 찬성을 하던 입장이었고 정청래 의원과 몇몇 의원만 반대를 해서 사실 복당을 하자, 복당을 받자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약간 사회자 형식으로 이제 의견을 좀 총괄해서 결론을 내는 역할을 네네. 항상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다수 의견이 복당이니 그쪽으로 네, 최고위 내에서 그렇게 된 거고요. 또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그 김의겸 대변인에 대해서 최근 논란이 좀 많고 있는데 네네.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아끼고 이렇게 좀 화력을 높여봐라. 누가 김의겸 대변인처럼 이렇게 하냐.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네. 최근에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들의 대여 공세 화력이 조금 약해졌다. 네. 이런 평가가 있어서 박지원 전 원장 같은 분이 들어오면 네네. 보다 그런 데 힘을 실어줄 수 있고 지금 어쨌든 수사가 좀 고조되고 있잖아요. 사법 리스크 선상에 올라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정치 탄압이다. 네. 그래서 친문과 친명, 그러니까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 탄압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정치 탄압 이 두 가지 바퀴로 좀 끌고 가려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방송 활동이 엄청나죠. 맞아요. 사실 박지원 선상인데도 전 원장이 이렇게 수사를 소환되고 나서 바로 나오기도 하고요. 방송에서.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수사 대상이 되면은 입을 닫는 게 정치인들의 일반적인 반응이거든요. 입을 닫고 밖에도 두문불출하고. 맞아요.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100일 기자간담회를 건너뛰었잖아요. 맞아요. 그건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그만큼 이제 수사 앞두고는 입을 닫는다는 건데 그때 박지원 전 원장이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방송 출연하는 거를 놓고 제가 이제 민주당 쪽 인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왜 그런 거 같냐라고 했더니 일단 첫 번째는 자신감이 굉장히 있는 거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불리한 말을 하게 되면은 그게 나중에 수사에 활용이 될까 봐 입을 닫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걸 구별해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첫째로 있는 거고 오히려 유리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민주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속해서 인지도를 더 높이고 물론 인지도는 이미 충분하지만 주목도를 높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차후에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제 실제 복당이 되면서 좀 그런 수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대목이 이런 거죠.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게 정치인이 아까 여당 전당대회 얘기도 했지만 차기 총선이잖아요. 다시 국회에 들어갈 것이냐. 워낙 다선 의원이고 또 국정에도 역할을 했던 바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정청래 의원이 반대하는 이제 지금 기류도 있습니다만 계속 이제 경고 메시지도 날리더라고요. 그렇죠. 복당됐지만.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게 지역구를 두고 손혜원 전 의원과의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사실 손혜원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그 정청래 의원의 지역구에서 초선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도 두 분의 관계는 굉장히 특수하고 굉장히 친밀한 사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박지원 전 원장 복당 이야기가 나왔을 때 손혜원 전 의원 페이스북에 사과가 먼저다. 박지원 복당을 받으면 안 된다.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어떻게 목포 출마를 염두한 게 아니냐. 그걸 두고 총선 경쟁을 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면은 근데 박지원 전 원장과 손혜원 전 의원이 그리고 악연도 있었고요. 네. 과거에 이제 목포 투기 논란 때 당시 민주평화당 의원이었던 박지원 전 원장이
굉장히 이거는 세게. 투기다. 예. 그래서 그 악연이 굉장히 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박지원 전 원장은 현재 총선에 대해서는 목포는 일단 나가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은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진도 쪽이 좀 거론이 되기도 하는데 일단은 그 당직을 뭘 맡을 거냐 이것부터가 문제일 것 같은데 오늘 원내 관계자와 통화를 했을 때는 이분이 복당을 했을 때 너무 좀 잡음이 많이 일어서 지금 좀 시끌시끌했잖아요. 그래서 당장 당직을 주기는 부담스럽다. 그래서 좀 자유롭게 지금처럼 라디오 활동을 하거나 뭐 SNS 활동을 하는 걸 그냥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아까 이야기한 스피커로서의 역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또 총선 출마 전에 기소 여부 문제가 또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이 있습니다. 자, 이 검찰 수사 받고 있고 지금 민주당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본 건가 싶기도 한데 왜냐하면 정치 탄압이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박지원 전 원장의 복당을 대통령실에서도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네, 대통령실은 아무래도 박순봉 기자가 좀 더 소식이 빠를 것 같긴 한데 제가 아무래도 국민의힘 출입을 했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쪽 상황을 궁금해하는 연락들이 좀 많이 오는 편이에요. 근데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전임 정부 관련 수사에 연루돼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민주당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또 지형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친명과 친문이 강하게 이제 좀 똘똘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설사 말씀하셨듯이 기소가 되더라도 당이 방패막이가 되어들 수 있거든요. 지금 정치 탄압이다라는 게 좀 힘을 못 받고 있는데 박지원 전 원장 같은 분이 들어가서 좀 말씀을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화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많이 좀 질문을 했고 초반에 정청래 의원이 많이 반대를 한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요. 대통령실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박수홍 기자님 맞습니까? 뭐 이 얘기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민주당 입장이나 아니면 박지원 전 원장 입장에서 서로 나쁠 게 없죠. 박지원 전 원장은 무소속 타이틀로 수사를 받으면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어쨌든 국정원장을 했던 거잖아요. 문정부의 인사죠. 그럼에도 무소속으로 받게 되는 거는 이제 아무 방패막이가 없이 소속도 없이 싸워야 되니까 좀 부담스러운 거고.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박지원 전 원장 문제 이제 같이 들고 들어오게 되면은 주요 스피커도 들어오게 되는 데다가 라인이 좀 명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전 정부 인사들을 사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 프레임 싸움을 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서로 나쁘지가 않은 그림 같습니다. 여야 모두 윈윈이죠. 여야 모두 서로도 윈윈이고 여야 모두 좀 이 전선이 명확해진다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여당은 별로 좋을 건 없을 것 같아요. 여당 입장에서는. 근데 잠깐 요거 아까 그 얘기 하니까 생각이 나서 노웅래 의원도 지금 체포동의안 문제가 국회에 걸려 있잖아요. 이 기자님, 요거 맞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부결 얘기하던데 부결될까요? 가결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취재한 결과 부결에 지금 기류가 조금 무게가 실리고 있지 않느냐. 민주당 의원들이. 왜냐하면 초반에 이제 압수수색 들어가고 나서 현금 다발이 나왔잖아요. 네, 노웅래 의원 자택에서. 그것 때문에 이건 쉽지 않겠다. 이건 좀 피해가기 어렵겠다. 이런 기류가 굉장히 강했는데 지난주에 친전을 보냈어요. 의원들에게. 근데 거기에 저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좀 감정에 호소하는 게 의원들의 마음을 많이 움직였고 그리고 오늘 정청래 의원은 최고위원이시잖아요. 지금 지도부죠. 근데 오늘 뭐 개인적으로 이건 부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좀 당 지도부 차원에서 막아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개인적 의견이라고 하지만 지도부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건 그러한 기류를 좀 반영한 게 아닌가. 사실 여권에서 나온 얘기는 이 체포동의안 요 문제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문제는 검찰 입장에서는 일종의 꽃놀이패라는 거예요. 그냥 부결을 시키면은 방탄 얘기 방탄이구나, 방탄이구나 하는 거고 나중에 이제 향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때도 유리한 국면에 설 수가 있는 거고 가결시키면 가결시킨 대로 처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부결이 되면은 또 다시 꽃놀이패인 게 뭐가 있냐면은 이제 법원을 아직 거치기 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장 발부 이전 단계에서 이미 국회에서 판단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단받는 그 부담감, 그러니까 법원에서 예를 들어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이 수사 무리했다. 그 다음에 더 진도 못 나가는 이런 상황을 굳이 맞지 않아도 되니까 그것도 또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제가 끝으로 두 분에게
예산안 합의철이 언제 될 건지 예언을 좀 받으려고 그랬는데 기자들에게 예언을 묻는 건 제가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청취자 0584님, 불사조 기자단 제일 기대하는 방송이에요. 응원해요. 버스 운행하면서 즐겁게 청취합니다. 이렇게 응원 보내주셨습니다. 힘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이은지 문화일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자, IT본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를 쏙쏙 전해주시는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자, 요즘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도 해주고 글도 써주는 인공지능이 등장했다. 네. 누굽니까? 누구예요? 네, 인공지능은 음성 인식과 자연어 처리 기술을 사용해서 사람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제공하고 자연어를 이용해 글을 작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인공지능은 챗봇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챗봇은 인터넷에서 이용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사용자가 채팅창에 질문을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응답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은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점점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인공지능과는 차원이 다른 인공지능이 요즘 등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뭐 카네기 멜론대에서 챗봇이 처음 등장해서 제가 영어로 막 채팅을 하던 생각이 나네요. 이름이 앨리스인데 Who are you? 그럼 I'm Alice 뭐 이렇게 얘기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이제 사람하고 대화를 막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광고에도 나옵니다. 자, 근데 반전이 숨어 있다. 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제가 지금 아마 최평님 보셨을 텐데 이 대본 보고 열심히 한 토시도 안 틀리려고 읽었거든요. 아니, 그래서 원래는 김덕진 소장님은 이렇게 굉장히 눈을 보면서 활발하게 얘기하는 분인데 이분이 왜 원고를 읽으시지?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몰라요. 이게 제가 쓴 대답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쓴 대답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 있죠. 이 챗GPT라고 하는 인공지능한테 딱 한 줄 줬어요. 요즘 사람의 질문에 대답해주고 글도 써주는 인공지능이 등장했다고요? 라고 물어봤더니 제 질문 그대로. 네, 그거를 그대로 얘가 한자 한자 꼭 사람씩 다다다닥 치면서 나온 문장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김덕진 소장의 얘기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답변한 얘기를 그대로 옮겨 적은 거네요. 네, 그대로 읽었습니다. 어떠세요? 이게 충격적인데? 그러니까요. 딱 보시니까 아까 제가 꼭 한 것처럼 막 카네기 멜론 대학 얘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아니 이제 김덕진 소장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필요 없잖아요. 이제. 오늘 그래서 이 명과함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네, 왜냐? 중요합니다. 네, 왜냐 이런 걸 이른바 이제 초거대 인공지능이라고 요즘 얘기하고 있고 정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답변을 여러 가지를 잘 조합해서 하는데 이게 데이터량이 엄청 많다 보니까 대답을 해주는데 오 이거 이 정도면은 그냥 사람의 문맥인데?라고 할 정도로 느낄 정도로 자연스러운 수준까지 왔다. 그리고 이걸 지금 누구나 쓸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거의 뭐 지식인의 화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런 초거대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거는 이제 챗 GPT라고 하는 녀석인데 이 챗 GPT라고 하는 녀석을 만든 게 오픈 AI라고 하는 연구 단체예요. 이 단체가 원래 처음에 유명해졌던 게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투자해서 유명해진 회사고 그래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됐는데 이래서 2018년부터 계속 이거를 계속 업그레이드 해왔거든요. GPT-3라는 게 2020년에 나왔고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무슨 인공지능이 신처럼 대화한다. 뭐 인공지능 안에 뭐 신이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구글 연구원에 막 이야기도 있고 막 그랬던 거리 한참 화제가 됐었는데 그때는 이제 일부만 쓸 수 있었고 뭔가 대화를 할 때 좀 복잡한 프로세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챗 GPT는 GPT-3 버전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3.5 버전에다가 지금처럼 질문과 대답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렇게 막 챗봇이 막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정말 뭐 문학 작품도 만들어주고 막 여러 가지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놀랍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런 초거대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또 국내는 국내 사이트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포털도 있고 그 포털의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 자체 데이터를 학습한 그렇죠. 한국형. 그래서 이제 네이버, 카카오, 뭐 LG 이런 데들에서 지금 다 각자의 초거대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고 그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도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뭐 제가 지금 어디가 결리는데 이 아픈데 뭐 해야 됩니까? 그럼 뭐
어떤 약초를 달여 먹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해 주겠네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금 막 나오는 서비스들 보면은 소설도 막 이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뭐 SF 소설 쓰고 싶은데 뭐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제가 한 3줄 썼어요. 그럼 3줄을 받아서 얘가 그 다음 소설을 막 이어서 써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창작이나 아니면 질문에 대한 응답도 하고 또 심지어 이제 이따가도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프로그래밍 코딩도 요즘에 해줍니다. 코딩을 그냥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제가 야, 나 이런 프로그램 짜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틀 정도는 만들어줘요. 짜줘요. 네, 코드로 직접 짜줍니다. 거기다가 이제 수정만 하거나 보완하면 되는 이런 수준까지 이제 올라왔다. 집어넣거나.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어찌 보면 지식 노동을 도와주는 파트너나 부하 역할도 해줄 수 있겠네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걸 딱 역시 명확하게 파악을 하시네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단점들도 있는데 일단은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학습을 됐는지를 좀 알아야. 아니 그래서 저는 놀라운 게 이 아까 그 GPT 버전 벌써 3라고 말씀하셨지만 3.5. 네. 이 전에 대중들이 아마 인공지능이 이 정도야 충격받은 건 아마 알파고와의 바둑일 거예요. 맞아요. 바둑을 사람보다 잘 두고 이제 막 이겨? 사람이 이제 못 이겨? 이런 건데 어떻게 이렇게 그 사이에 또 똑똑해진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우리가 인공지능을 전문가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만든다는 건 모든 지식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는 오늘의 날씨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인공지능이 오늘의가 무슨 뜻인지도 진짜 사람처럼 알아야 되고 날씨가 무슨 뜻인지도 알아야 되고 어떻습니까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는 뭔가 이 단어 하나하나를 다 가르쳐야 되니까 이거는 사람보다 더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파고 때부터 쓰기 시작했던 방식이 쉽게 말하면 과거에 우리가 있었던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알파고가 잘하는 게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이쪽에 바둑에 흰 돌을 뒀을 때 다음 수를 통계적으로 데이터로 봤을 때 이쪽에 많이 두더라라는 걸 추론해서 두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이기더라. 그렇죠. 근데 이게 이기는지 지는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학습이 되는데 그 다음으로 나온 게 뭐냐면 강화학습이라고 그래서 얘는 이기고 지고를 모르는데 그냥 흑도라고 백도를 둔 두 개의 인공지능을 계속 그냥 둘이서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무한 반복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엄청난 컴퓨터 파워나 데이터가 있으니까 엄청 빠르게 하겠죠. 사람으로 치면 수백 년 할 일을 몇 시간이면 하는 거예요. 그만큼 경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사람 네가 이겼어, 네가 졌어만 알려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하는 거냐? 예를 들면 제가 오늘의 날씨는 이라고 하면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맑습니다, 흐립니다 이런 것들이 기사나 데이터에 엄청 많을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럼 그걸 얘가 학습을 했다가 누군가가 오늘의 날씨는 이라고 물어보면 확률적으로 사람들이 대답을 많이 하는 걸 그 뒤에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많이 하는 걸.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의 수도는 이라고 물어보면 인터넷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막 다 얘가 수집을 하니까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서울입니다라는 대답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입니다를 붙이는 거지. 대한민국의 수도는 근데 그렇다고 얘가 뭔가 사람처럼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걸 정답으로 알지는 못해요. 알지는 못하는데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얘가 서울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을 때 얘는 맞았네? 라고 너 맞았어? 라고 하면 얘가 그다음부터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구나 라고 학습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학습, 방대한 데이터를 사람보다 빠르고 더 많이. 자,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한 거니까 예를 들면 과거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얘한테 블로그 글 쓰라고 제목만 넣어주면 웬만한 블로그 글들을 다 이어 붙여가지고 한 2마디 3마디 뭐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카피라이팅도 만들고 광고도 만들고 채용 공고도 만들고 유튜브 타임라인 등등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시고 싶은 분들이 무료니까 우리나라 서비스 중에 리튼이라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진짜 뭐 이런 것도 써줘? 라고 할 정도로 예를 들면 최근에 송년회 시즌이잖아요. 뭐 송년회 안내 이메일 써줘. 이렇게 하면 얘가 최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에 무슨 송년회가 있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오십시오 하고 한 10문장 이상을 막 써줍니다. 그럼 일시장소만 넣으면 초청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건배사도 만들어줘요? 네, 그런 것도 돼요. 왜냐하면 블로그에 있는 우리가 보통 검색을 건배사 검색해서 하잖아요. 그 수많은 글들을 갖고 얘가 통계적으로 뭐 예를 들면 오늘 어디에 탁탁탁 하면서 글을 써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코딩도 하고 프로그래밍도 하고 그렇죠.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인공지능이 대답하는 내용 정리하는 내용이
내용상 다 맞는 이야기는 아니라고도 해요. 이게 무슨 핵심이에요. 얘기예요? 왜냐면 아까 말한 통계적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오늘의 날씨는 물어보면 맑습니다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제일 많이 썼다고 하면 오늘이 맑든 흐리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맑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한 답.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근데 비가 오는데.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얘가 아까 본 것처럼 맥락을 아주 예쁘게 써주거든요. 그러니까는 10문장 중에 한 8문장은 맞는데 2문장이 틀릴 수 있는 단어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가짜 뉴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거나 가짜 정보 우리가 정말 말 잘하는 사기꾼 같은 느낌 있잖아요. 네네네네. 정답 없이 계속 뭔가 문맥을 예쁘게 만드는데 실제 알맹이는 없거나 혹은 실제 10문장 중에 8문장은 맞고 2문장은 틀린 이런 단어들이 결과값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 잘 사용하면 적절히 사용하면 좋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문맥이 아주 매끄러운 거짓 정보나 가짜 뉴스가 무수히 나올 수도 있다. 네, 실제로 위험한 거 아니에요? 네, 실제로 그게 위험성이 있어요. 일본에서 어떤 연구를 요즘 하고 있냐면 문장은 인공지능한테 써달라고 하고 배경은 그 문장을 기반으로 그림도 인공지능이 그려주고 노래도 그 배경 이미지에다가 인공지능이 만들어주고 나레이션과 캐릭터도 인공지능이 가상인간 만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은 단어 하나 넣은 건데 실제 뉴스를 하는 것처럼 만드는 프로젝트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이러다 보니까 대응책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슈도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활용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후임 하나 생겼다. 근데 인턴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라 얘는 인턴이니까 결과를 빨리 주지만 내가 검토해서 봐야 되는 결국 진짜 말씀하신 대로 지식인이나 전문가분들이 쓰시면 훨씬 좋을 수 있는 툴인데 무조건 맹신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태한 스승이나 나태한 상사가 제자나 후배한테 다 맡겨놓고 그냥 오면 자기 이름 붙여서 내버리면 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 검토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자, 우리의 꼼꼼한 검토 그리고 이제 감수한다 그러죠. 그리고 확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화를 부를 수도 있다. 그럼요. 인터넷에 이렇게 되면 더 수많은 가짜 정보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도 꼭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 쓰면 우리의 또 이 지식 노동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앞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자,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과 오늘도 IT본부 함께했는데요. 정말 쏠쏠한 아주 중요한 트렌드를 알게 됐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화요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수요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